어둠이 내려앉은 밤, 거대한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속도를 줄입니다. 레이더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미사일도 공격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장은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가? 바로 그 순간 전 세계 물류의 심장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이란을 막는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문제는 석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건 한국에게 안보 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미국이 이란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신호가 시장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다도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단순히 또 하나의 중동 위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더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느끼셨습니까?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지역의 충돌이 아니라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경고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하나의 거대한 몸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그 몸의 혈관입니다. 석유, 가스, 원자재, 부품, 완제품, 이 모든 것이 이 혈관을 통해 흐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혈관의 가장 좁은 곳, 호르무즈라는 목이 눌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왜 한국 이야기인가? 한국은 전형적인 무역 국가입니다. 에너지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경제는 수출로 돌아갑니다. 즉, 한국은 이 혈관에 완전히 연결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이와 문제는 단순히 유가 상승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 전면전은 아니잖아. 실제 공격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총알은 아직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태의 진짜 위험은 전쟁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배가 멈추는 순간 보험이 오르고 운임이 튀고 기업은 계약을 미루고 공장은 생산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즉, 총 한 발 쏘지 않아도 경제는 이미 타격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산소가 서서히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호흡이 가빠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미국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정말 단순히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더 큰 계산이 숨어 있는 걸까요? 겉으로는 군사적 조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해상 질서 자체를 시험하는 경제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야 하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봉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과 물류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그 보이지 않는 현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조금 더 넓혀서 보면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봉쇄를 시작한다고 선언했지만 바다 위에는 아직 미사일이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항구도 폭격당하지 않았고 해협이 완전히 막힌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유조선 운임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해상보험료가 조용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부 선사들은 공식 발표도 없이 일단 지켜보자는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실제 봉쇄보다 더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는 건 누군가가 강제로 길을 막는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피하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 사고가 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차들은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다른 길로 빠지고 결국 전체 흐름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딱 그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점점 사용하기 어려운 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가격이 아니라 결정이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동 위기라고 하면 곧바로 육아를 떠올립니다. 물론 육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더 중요한 건 기업과 선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 한 배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배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 들어간다. 리스크를 감수한다. 기다린다. 일정이 밀린다.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든 비용이 발생합니다. 들어가면 보급료가 올라갑니다. 기다리면 공급이 지연됩니다. 즉,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비용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상태입니다. 불확실성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알 수 없는 상황은 모든 의사결정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멈춤이 조용히 시스템 전체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에너지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한국 같은 무역국가에서는 모든 산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유, 화학, 철강, 반도체, 자동차. 이 모든 산업은 결국 원자재와 부품, 그리고 완제품을 바다를 통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불안정해지는 순간 기업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공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갑니다. 줄입니다. 재고를 줄이고 생산 계획을 보수적으로 바꾸고 투자를 늦추고 계약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들이 위기를 전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퍼집니다. 한 기업이 줄이면 협력업체가 영향을 받고 그 협력업체의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물류 기반 경제의 특징입니다. 하나가 멈추면 전부가 느려집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이란 문제일까요? 겉으로 보면 맞습니다.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배를 막는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글로벌 해상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바다는 기본적으로 안전하다는 전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가 멀리 있는 자원을 가져와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구조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계산이 바뀝니다. 운송거리의 의미가 달라지고 공급망 전략이 바뀌고 심지어 산업의 위치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왜 한국에게 특히 치명적인지, 그 이유는 단순한 지정학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시스템의 설계에 있습니다.
다음에서 그 구조를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을 단순히 중동 리스크로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설계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구조적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한국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를 하나의 거대한 공장이라고 본다면 각 나라는 그 안에서 역할이 나뉘었으나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원자재를 공급하고 어떤 나라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어떤 나라는 기술과 제조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한국은 그 공장에서 중간 가공자입니다. 원자재와 에너지를 외부에서 가져와서 그것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바꾼 다음 다시 밖으로 내보내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평상시에는 매우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물류가 끊기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단순히 수출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에너지의 약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수출이 GDP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극단적으로 외부에 연결된 경제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은 내부에서만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반드시 바다를 통해 들어오고 반드시 바다를 통해 나가야 합니다. 이걸 인체로 비유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어떤 나라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독립적인 장기라면 한국은 외부와 연결된 혈액순환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계속 흐르지 않으면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의 가장 중요한 지점, 호르무즈 같은 초크포인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런 지점이 중요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 세계 에너지와 물류의 상당 부분이 몇 개의 좁은 통로를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말라카 해협, 수에즈 운하. 이 몇 개의 길이 막히거나 불안정해지면 전체 시스템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완전히 막히느냐가 아닙니다. 불안정해지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완전히 봉쇄된 건 아니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막히지 않아도 불안정해지는 순간부터 효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비용은 올라가고 시간은 늘어나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왜 한국이 특히 더 취약한가? 답은 구조에 있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를 수입할 때 특정 경로를 완전히 우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로를 바꾸면 시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증가하고 그 자체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즉, 한국은 단순히 영향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에너지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도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핵심 산업입니다. 이 산업은 원자재, 장비, 부품, 그리고 완제품까지 모두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해상 물류가 불안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배송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 생산 계획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한번 흐름이 끊기면 다시 정상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산업입니다. 즉, 물류의 불안정성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리듬을 깨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이란 문제일까요? 아니면 미국의 군사 행동일까요?
겉으로 보면 맞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글로벌 시스템이 얼마나 특정 초크포인트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초크포인트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즉,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누가 바다를 통제하는가에 대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한국은 플레이어라기보다는 그 판 위에 놓인 말에 가깝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구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단순히 한국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산업과 자본의 흐름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깊게 확산됩니다. 다음에서 이 구조가 어떻게 도미노처럼 확장되는지, 그리고 왜 유가 상승보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씩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왜 이게 단순한 지역 리스크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흔드는 도미노로 이어지는지 하나씩 연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유가가 좀 오르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건 가장 표면적인 반응입니다. 진짜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흐름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에너지 시장입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와 LNG가 불안정해지면 당연히 가격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변동성입니다. 가격이 일정하게 오르는 건 기업 입장에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방향이 바뀌고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 그 순간부터는 구매가 아니라 회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회피가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정유사와 발전사는 계약을 쪼개고 단기 계약 비중을 늘리거나 아예 관망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모든 산업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같이 흔들립니다. 다음 도미노는 물류입니다. 선박은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수단이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의 시간표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리스크가 커지면 선사들은 가장 먼저 속도를 조절합니다. 항로를 우회하거나 출항을 늦추거나 위험 지역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도착 시간이 불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들은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더 많은 재고를 쌓거나 생산을 줄이거나. 그런데 재고를 쌓으면 비용이 증가하고 생산을 줄이면 매출이 감소합니다. 어느 쪽이든 손실입니다. 이게 두 번째 도미노입니다. 기업의 효율이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미노는 금융으로 넘어갑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가장 먼저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반영합니다. 해상 보험료가 오르고 운임이 상승하고 에너지 비용이 변동성을 가지면 기업의 이익 예측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불확실한 자산에서 빠져나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기업들이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다시 등장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이 산업들은 모두 정확한 타이밍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물류가 흔들리고 에너지가 불안정해지고 금융시장이 긴장하면 이 타이밍이 깨집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이 깨지는 순간 한국 산업의 경쟁력도 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 도미노는 신뢰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무역은 보이지 않는 약속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바다는 열려 있고 물류는 유지되며 계약은 지켜진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특정 해역이 정치적 군사적 이유로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믿음 자체가 약해집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깨지는 순간 모든 시스템은 최악을 가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더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국가는 자원을 확보하려고 경쟁하고 공급망은 효율보다 안전을 우선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글로벌화 모델 자체가 후퇴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일시적인 충격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이런 사건이 반복된다면 기업들은 더 이상 기존의 공급망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더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려고 하고, 더 안전한 경로를 찾으려고 하고, 심지어 생산 기지를 옮기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용 상승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누군가는 구조적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도미노 속에서 누가 진짜 이익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은 이 흐름 속에서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위치일까요? 겉으로 보면 모두가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위기 속에서 힘을 얻는 쪽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음에서는 그 숨겨진 구조, 누가 웃고 있고 누가 조용히 밀리고 있는지를 하나씩 드러내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불편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도미노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모두가 피해자일까요?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유가가 흔들리고 물류가 막히고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스템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구조적으로 유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대상은 미국입니다. 겉으로 보면 미국도 중동 리스크에 노출된 국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미국은 이미 에너지 자립에 가까운 구조를 만들어냈고, 동시에 전 세계 해상 질서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들이 불안정해질수록 미국의 상대적 힘은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봉쇄를 군사적 압박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건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누가 바다를 통제하는가를 보여주는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시장에 전달되는 순간 자본은 자연스럽게 더 안전한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안전한 쪽이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즉, 불안정성이 커질수록 달러의 힘은 강화되고 글로벌 자금은 다시 미국으로 회귀합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 흐름이 아니라 패권 구조의 강화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플레이어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일부 에너지 생산국들은 단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 해상 운임이 상승하면 특정 물류 기업이나 선사들도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는 위험 프리미엄 자체가 하나의 수익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이익이 안정적인 구조 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이건 지속 가능한 승리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얻는 제한적인 이익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조선 강국이니까 운임 상승은 오히려 기회 아닌가? 일부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선박 발주가 늘어나거나 해상 운임이 올라가면 조선과 해운 관련 산업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구조를 봐야 합니다. 한국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조선이나 특정 산업의 이익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수출 기반 제조업 전체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화학, 배터리. 이 산업들은 모두 안정적인 물류와 에너지 공급을 전제로 돌아갑니다. 즉, 일부 산업이 이익을 보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면 결국 한국 경제는 순손실 구조에 가까워집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반전입니다. 기회처럼 보이는 일부 요소가 전체적으로는 리스크를 더 키우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진짜로 이익을 보는 쪽은 단순히 특정 국가나 산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플레이어가 가장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해상 루트를 통제하거나 금융 시스템을 지배하거나 에너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국가들은 이 상황에서 협상력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한국처럼 외부에 의존적인 구조를 가진 국가는 선택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마치 체스판과 같습니다. 어떤 말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어떤 말은 이미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후자의 위치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위기일까요? 아니면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또 국가들은 전략적으로 더 가까운 파트너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동맹 구조와 산업 지도가 같이 움직이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안정성을 위해 비용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구조를 유지하며 리스크를 안고 갈 것인가? 이건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시작이라면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는지입니다. 다음에서 이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시간축 위에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흐름을 시간 위에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이 단순한 현재의 위기인지 아니면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이어질 구조 변화의 시작인지 판단하려면 반드시 시나리오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의 선택과 결과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단기적인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몇 주, 길어야 몇 달 안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충격이 아니라 왜곡이 핵심입니다. 유가가 급등하기보다는 널뛰기를 하고 운임이 급격히 오르기보다는 불안정하게 출렁입니다. 기업들은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관망과 지연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숫자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계약이 미뤄지고 선적이 늦춰지고 생산 계획이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이건 마치 폭풍이 오기 전의 바다와 같습니다. 아직 파도가 높지 않지만 물살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파도일까요? 아니면 더 큰 흐름의 시작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중기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몇 개월에서 1년에서 2년 사이의 흐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들이 더 이상 기다리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구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공급망을 재편하고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더 안정적인 경로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비효율의 증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글로벌 공급망은 최저 비용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준이 최소 리스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가장 싸고 빠른 경로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조금 비싸더라도 더 안전한 경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누적되면 전체 시스템의 비용 구조가 올라갑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국은 비용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아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체 시스템의 비용이 올라가고 공급망이 재편되면 그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특정 산업에서는 기회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조선이나 방산, 일부 물류 관련 산업은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은 한쪽에서는 압박을 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회를 마주하는 이중 구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한국은 이 변화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끌려갈까요? 이 질문의 답은 장기 시나리오에서 결정됩니다. 이제 장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년, 5년 그 이상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위기 대응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해상 초크 포인트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특정 국가들이 그 통제력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동시에 일부 국가는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고 지역 블록 단위의 경제 구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의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분절된 세계로 이동하는 흐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변화가 아닙니다. 산업, 안보, 외교, 기술이 모두 연결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한국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에 계속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더 안정적인 구조로 재편할 것인가?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선택이 단순히 경제적 판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에너지, 외교, 군사, 기술, 올 인 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이건 마치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연결된 기계와 같습니다. 하나를 움직이면 전체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다시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은 단순한 위기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이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신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 한국의 위치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묶어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속도를 조금 늦춰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사건을 따라왔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큰 흐름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봉쇄 선언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물류, 에너지, 금융, 그리고 국가 간 힘의 구조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줄로 정리하면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누가 흐름을 통제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미사일, 군함 충돌. 하지만 실제로 시스템을 움직이는 힘은 그런 표면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진짜 권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바다가 열려 있는지, 물류가 유지되는지, 자원이 흐르는지, 이 보이지 않는 조건들이 유지될 때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와 일상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긴장이 완화되고, 물류는 다시 정상화되고, 시장은 안정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 압박일 뿐이고 결국은 다시 돌아온다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건 시작이다. 한번 흔들린 신뢰는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한번 경험한 리스크를 잊지 않습니다. 국가는 한번 노출된 약점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균열들이 쌓이면 결국 시스템 전체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지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존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효율을 지키는 선택이 맞을까요? 아니면 비용이 들더라도 더 안전한 구조로 이동해야 할까요? 이건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닙니다.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면 이 상황을 일시적 리스크로 보고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조적 변화의 시작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이건 전략일까요? 아니면 도박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판단이 충돌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더 나은 방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분석에서 그 흐름까지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함께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시스템을 같이 읽어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남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봉쇄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한국의 위치도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전략, 에너지, 공급망, 산업 관점에서의 구체적인 선택지를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